강의부터는 행위 중독에 관해 공부하시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행위 중독인 도박 중독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박의 유형과 현황을 보죠. 우선 도박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사실 도박의 역사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도박을 정의해 보면 돈이나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예기치 못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어도 거기에 승산을 걸고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기를 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박을 다른 말로 내기, 노름, 바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도박에는 우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기량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스릴이 있고 인간이 가진 고유의 사행심을 자극해서 옛부터 세계 각처에서 행해져 온 거죠. 그런데 도박과 달리 게임은 일반적으로 경쟁이 존재하고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술, 힘, 또는 또 운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는 어떤 놀이나 스포츠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도박은 결과가 확실하지 않는 행동에 금전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도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현황이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합법적으로 도박할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카지노, 경마, 경륜, 소싸움, 또 투견 이런 것까지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로또, 복권 등도 도박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스포츠 토토와 같이 사이버상에서도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도박은 음지에서 행하는 노름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레저 산업으로 분류해서 건장하는 분위기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도박 산업이 발전하고 도박에 대한 사회적 금기가 약화되면서 도박 중독자들이 급증해 왔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2년 6월까지 도박 관련 질병으로 약 3,490명이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연평균 한 581명 정도가 되는 거죠. 병적인 도박의 경우 2007년 517명에서 2011년 704명으로 약 36.2%가 증가했고요. 참고로 이런 수치는 진료받은 숫자인 것으로 이렇게 감안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이 한탕주의를 노리는 20, 30대 젊은 층으로 도박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박의 유형에 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독자가 하는 도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도박 중독을 전문적으로 상담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먼저 도구와 대상에 따른 도박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주사위를 이용한 쌍육과 다이사이가 있습니다. 다이사이는 대소란 뜻인데요. 영어로는 빅스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사위 3개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개의 경우의 수에 베팅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계속되는 내용은 조금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패를 사용하는 화투나 마작이 있고요.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룰렛이나 슬롯 머신, 또 말이나 자전거 혹은 모터보트 경주에 돈을 거는 경마, 경륜, 경정 등이 있습니다. 추첨식으로 하는 로또나 복권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도박 중독의 특성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도박 중독이라는 것은 도박자가 자신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은 물론 가정과 직업 그리고 대인관계, 사회 도덕성 등 여러 것들이 파괴될 정도로 도박에 몰입하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그것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DSM-4에서는
충동 조절 장애 범죄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었고 거기에서는 병리적 도박이라는 명칭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에서 도박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질병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박 중독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는 질병 분류 체계가 있는데 이게 DSM-10입니다. 여기에서도 습관 및 충동 장애에 포함되는 실제 의학적 장애입니다. 그리고 DSM-5에서는 도박 장애라는 명칭으로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범죄에 포함되었죠. 도박 장애를 간단히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도박 행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도박으로 인해서 법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 아니면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정신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박 횟수나 베팅 액수가 증가되는 그런 내성도 있고요. 또 도박을 하지 않으면 불안감이나 불면증, 심지어는 손을 떠는 것 같은 금단 증상을 보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도박장애 진단 기준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DSM-5의 도박장애 진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문제가 되는 도박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보이는 이런 9가지의 항목 중에 4가지 이상 지난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보였으면 도박 중독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도박 장애이고요. 첫 번째 항목은 원하는 흥분 상태에 이르기 위해 도박에 점점 더 많은 돈이 투자되었는지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박을 줄이거나 그만두게 하면 무력감이 생기고 불안정해졌는지에 대한 것이고요. 세 번째 항목은 도박을 조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지만 반복적으로 실패했는지. 그리고 다음 항목은 도박에 자주 몰두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도박하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지속적으로 떠오르거나 다음에 도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항목은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자주 도박을 하는지입니다.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죄책감에 빠져 있거나 좀 우울해지면 도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항목은 도박에서 돈을 탕진한 후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자주 다시 도박장을 찾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도박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라고 하는 그런 여부를 묻는 거고요. 또 여덟 번째는 도박으로 인해 의미 있는 대인관계가 깨진 적이 있는지, 아니면 직장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 아니면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는지,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항목은 도박으로 인한 위기에 있는 재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항목에 해당돼서 이제 진단을 하게 돼도 어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이 행동이, 도박 행동이 조증 에피소드, 조증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조증으로만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도박 장애는 유형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파형입니다. 특정 시점에서 한 번 이상 진단 범죄에서 충족하고 적어도 몇 달 동안 도박 장애 기간에는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에피소드에서만 도박을 했으면 사파형이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진단을 하고요. 이 수년간 진단 범주를 계속해서 충족하는, 지속적으로 이런 증상을 보여왔다면 지속형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예우 유형,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되고 진정되는 상태에 따라서도 세분화합니다. 만약 이전에 도박의 범주를 충족시켰다가 도박장애의 범주를 충족시켰다가 최소 3개월 동안은 도박장애 범주를 충족하지 않게 되면 이제 초기 회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 이게 12개월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초기 회복은 12개월 동안 진정이 안 된 상태고, 그럼 초기 회복인 거고, 지속 1년 이상 도박 장애 범주를 충족시키지 않았다면 지속적 회복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심각한 수준에 따라서도 세분을 하는데요. 진단 항목을 몇 개 중독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약한 정도, 중간 정도, 심한 정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박 중독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죠. 사람마다 도박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긴 한데요. 우선 도박에 대한 동기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동기는 돈을 따고 싶은 거겠죠. 일단 돈이 필요하고 누구나 뭐 돈 있으면 좋으니까요. 아니면 도박이 뭔가 흥분되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도박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스트레스나 부정정서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도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좋은 대인관계를 위해서 도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어떤 뭔가가 필요해서 오락으로 도박을 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도박에 대한 요인들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성 이론으로도 도박 중독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도박에 취약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이론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음주를 잘 조절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조절하지를 못한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도박 중독자들은 다른 행동은 그래도 잘 조절하지만 도박은 조절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편 도박 중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비합리적인 신념 때문에 도박을 끊기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언젠가 나는 엄청난 대박을 터뜨려서 명예롭게 도박을 그만둘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강화가 도박 중독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도박을 하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최소한 한 번은 돈을 따게 되고 그 기분 좋은 경험이 강화로 작용된다는 거죠. 처음에 어느 정도 돈을 따본 사람이 중독될 가능성이 그래서 높은 겁니다. 또한 자기는 아니어도 이 남이 큰 돈을 따는 것을 보고 도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간접 강화, 즉 대리적 강화라고 하죠. 또 인지적 오류 때문에 도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인지적 오류 중에 이 도박사의 인지적 오류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개념인데요. 자꾸 돈을 잃으면 이제 점점 더 딸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홀짝은 언제나 50대 50 확률입니다. 근데 7번 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엔 짝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지적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각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박을 하게 된다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저각성 수준 이론인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 각성 수준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흥분 수준을 높여야 되는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스릴이나 어떤 짜릿함, 흥분을 느끼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감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도박에 빠질 가능성들도 높습니다. 또 본전 추구가 도박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유다라는 설명도 있는데요. 근데 도박하면서 본전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택적주의가 도박 중독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들은 돈을 잃은 횟수나 경험보다 돈을 딴 횟수나 경험을 선택적으로 잘 더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근데 또 도박
도박하는 사람들한테 잃은 돈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도박 중독에 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